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창호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사소송의 기초로서 형사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 형벌권을 실행하는 절차에 관한 법이다. 그래서 형법과도 다르고 당연히 민법과도 다르겠죠. 그래서 민사 절차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는 민사소송과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 12조, 13조의 내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에 군정법령 제176조에 의해서 판사에 의한 영장제도, 구속적 부심, 보석 이러한 당사자주의적 영미식 제도가 도입되었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로 소송의 구조, 형사소송의 구조를 어떻게 보는 것이냐. 그래서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이렇게 말을 하죠. 규문주의라고 하는 것이 법원이 소송을 개시하고 그리고 심리하고 재판한다. 그러니까 소추하는 기관이 따로 없이 수사도 하고 소추도 하고 그리고 심리도 하고 재판도 하고 이렇게 다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수사 및 공소 제기와 관련된 그런 인상이 쭉 연결되어서 공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검찰 제도의 탄생 이후에 탄핵주의라는 제도가 나와서 탄핵주의 이제 법원이 아닌 그 이외의 존재 그 자리에 의해서 소송이 개시되고 그러니까 재판을 하는 기관과 소추기관이 분리된다. 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추라는 것이 공소 제기를 소추라고도 하지만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도 보고 공소 제기라고 하는 것이 기초적으로 수사와 분리할 수 있느냐? 최근 우리나라에서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을 분리한다. 뭐 그런 말을 하는데 이게 뭐 논리상으로 가능할 것 같기도 하지만 반드시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소출을 하기 위해서는 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다른 기관에서 다 만들어 온 것을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넘긴다. 사기관에.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초동수사기관에서 만들어 온 것을 확인도 않고 그대로 법원에 넘긴다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래서 의문은 있는데 하여튼 규문주의, 탄핵주의 이런 개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라고 해서 당사자주의는 피고인 뭐 이런 사람들이 수사의 피의자 피고인이 수사의 대상 재판의 객체 뭐 대상과 객체만 되는 것이지 어떤 주체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 뭐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한 반성으로서 피고인도 소송 절차에서 주체로서 활동하는 그런 것을 당사자주의라고 하는 것이고 채권주의라는 것은 법원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죠. 법원이 주도적으로 사실조명이라든가 재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집권주의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원래는 집권주의적 성향이 강했는데 영미식 당사자주의가 많이 들어온 걸로 인해서 제도가 언제 같은 경우에는 뭐 당사주의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지만 실제로는 좀 혼합된 혼합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보면 우리나라 형사소송 제도에 있어서의 당사자주의적 요소는 이런 것이 있다. 공소제기 단계는 이렇다. 재판 공판 준비 절차는 이렇다. 공판 절차는 이렇다. 뭐 이렇게 쭉 나누는데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 제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다 하고 나서 사실은 이런 개관 이런 것들은 나중에 공부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그럼 형사소송의 목적이 뭐냐? 뭐 이런 아주
철학적이면서도 중요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통상 형사소송의 목적이라고 하면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법 절차 이 두 가지를 꼽습니다. 그래서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법 절차라는 두 개의 날개로 형사소송이 날아간다. 목적이 두 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과연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교수들은 책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제 경험에 의하면 수사기관에서는 실질적 진실 발견을 더 중요시하는 것 같고 예, 심판을 하는 법원의 관점에서는 적법 절차를 더 중요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뭐 여러분이 답안지를 쓰신다면 결론적으로야 그 적법 절차의 테두리 내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중도적인 내용을 기재하면 좋지만 옛날에 보면은 뭐 간첩에게도 인권이 있느냐? 이제 테러범, 이게 테러가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 테러범에게 묵비권, 진술 거부권 다 고지하고 진술을 안 할 경우에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의 생명이 위태롭다. 이럴 경우에는 그 각환행위를 해서라도 자백을 받아서 나머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게 맞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과연 한 사람의 생명이 100명의 생명보다도 더 중하냐? 어느 것이 더 가치 있게 보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철학적 문제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법 절차 이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하다. 이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은 적법 절차의 테두리 내에서 행하여져야 된다. 이런 중도적인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적법 절차라는 그 내용은 미국 연방헌법의 듀 프로세스로 되어 있던 것인데 87년 헌법을 만들면서 87년 헌법을 만들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헌법의 12조를 보시면 보안 처분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모든 국민은 신체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 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안 처분이라는 개념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논의가 있다가 누군가가 적법 절차를 넣으면서 보안 처분도 넣자라고 해서 이 적법 절차라는 용어가 들어갔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법 절차라는 것이 제 교재 49페이지에는 적정 절차 이렇게 써놨는데 적법 절차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재는 이 적정 절차, 이 적법 절차라는 것이 형사소송 절차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되는 것이며 행정작용에 있어서도 적법 절차 원칙이 준수되어야 된다. 이런 분식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단계, 공소제기단계, 공판단계, 집행단계 모두 다 있지만 헌재 결정을 중심으로 보면 이 피고인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는 때, 그러니까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피고인이 재판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라도 소촉법이라고 하죠. 소송촉진행위나 특례법에 따라서 없어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1심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다. 근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데 실형을 선고했다,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하면 또 검찰청 집행과 직원들이 가서 또 검거를 해야 되죠. 검거를 해서 또 집행을 해야 되니까 참 어렵습니다. 사람 하나 잡는 것이. 그다음에 그 이제 소촉법 그 조항 불출석한 경우에도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적법 절차 유배된다. 뭐 그런 헌재 결정도 있고, 그다음에 정밀 신체 수색이라고 해서 교도소 옛날에 대용감방도 있었고 하죠. 들어갈 때 흉기나 마약이나 이런 것을 몸에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옷을 내리고 내리고 이제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3번 정도 하면은 신체 부위에 넣었던 물건들이 빠지고 하니까 그런 식의 행위를 하도록 했는데 그런 것도 적법 조치에 위배된다. 그런 것이 있고 수형자 형이 확정된 사람을 수형자라고 하죠. 미결인 사람은 미결수용자라고 하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수형자라고 합니다. 합쳐서는 수용자라고 하는데 수형자, 형이 확정된 사람이 또 징계처분을 받거나 할 때는 금치처분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운동을 전혀 못하게 하는 것, 금지하는 것, 그것은 적법조치 위배된다. 그런 헌재 결정이 있고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 그것은 가능하다. 뭐 그런 헌재 결정이 있습니다. 근데 검사실에서 또 조사를 받는데 어, 검사실에 조사받는 사람이 난동을 피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난동을 피울 수도 있는데 검사실에 들어올 때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야 되니까 풀어줘라 라고 해서 포승도 풀고 수가도 풀고 이렇게 조사를 받는데 개호 근무 준칙에 따라서 검사가 풀어주라고 한다 하더라도 풀어주지 마라 말하는 그런 개호 근무 준칙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개호 근무 준칙에 있어서 검사실에서 개후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또 해제시켜 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있더라도 예, 응하지 않도록 한 그 규정도 적법 절차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그런 헌재 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적법 절차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긴 하지만 87년도의 헌법재판 현행 헌법에 따라서 88년도부터 이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 인권을 위해서 점차적으로 많은 주옥 같은 그 결정을 내렸는데 뭐 이런 적법 절차에 관한 것이 아주 어, 인권 발달에 큰 영향을 했으니까 여러분께서 제 교재 50페이지에 적법 절차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내용 그런 것들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 27조 3항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7조 3항에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사법의 향기는 신선할수록 향기롭다. 뭐 이런 말로써 제가 표현을 하고는 있는데 이 판사나 검사나 경찰관 이런 사람들도 다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결정을 했을 경우에 판사는 판결을 선고했을 경우에 자신에게 올 불이익 같은 것을 알게 됩니다. 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결정을 했다가는 다음 인사에서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걸 느끼게 되죠. 굳이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판단을 해서 불이익을 받을 필요 있느냐라고 해서 미뤄줘지는 거죠. 미루면은 자신은 넘어가지만 시간이 또 해결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 국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침해되는 거죠. 경찰도 마찬가지고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실무 있을 때 보니까 1년 넘어가는 사건 수사지휘를 해도 1년 넘어도 안 가져옵니다. 아무리 수사과장한테 얘기를 해도 말을 듣지 않는데 형식적으로 수사지휘가 있었다 하지만 수사지휘에 잘 따르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은 검찰에 대한 뿌리 깊은 좀 안 좋은 생각 같은 걸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휘를 하면 잘 따르지 않습니다.
뭐 형식적으로야 무슨 다른 규정을 걸어서 징계를 하거나 할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 조직 생활을 하는 사람이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고 또 뭐 사건이 많은데 그거 하나뿐만 아니라 그것만 계속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또 이제 사건 장기 민직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또 사건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라고 하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직무유기죄라고 하는 것이 자기 직무에 대해 의식적인 방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의무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아유 업무가 많아서 다른 거 하느라고 제가 이 사건 하는데 다른 데 파견 갔다 오느라고 밀렸습니다라고 하면 그것을 또 뭐 그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기도 쉽지 않은 일이고 해서 신속하게 그러니까 시간이 어떤 사건을 해결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신속하게 해결돼야 될 문제도 많은데 신속한 재판, 신속한 수사 이런 것들이 사건 관계자가 느끼는 것만큼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지는 않다. 원칙적으로는 신속한 재판의 원칙이 있다. 그런 정도만 알아두시고 나중에 형소법을 다 공부한 다음에 다시 형소법의 원리, 구조, 또 목적 이런 것을 공부하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된다. 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